구와 줄거리. 데이는 이탈리아에서 신학 수업을 마치고 로마 카톨릭 신부가 된다. 매기는 섭섭하고 복잡한 마음으로 인해 사제 소품날에 교황청에 가지 않는다. 영국 배우가 된 저스틴은 런던에서 배우로 활약하는데 데인의 초대로 바티칸에 온 저스틴은 서독 강요이며 바티칸과 친밀한 라이너와 친해지고 그 후 오랜 우정을 나눈다. 라이너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스틴에게 호감을 갖지만 저스틴은 라이너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라이너는 저스틴이 자신에게 마음을 열 때를 꾸준히 기다린다. 한편 데인이 사제 서품을 받은 후 그리스로 휴가를 갔다가 익사사고로 숨진다. 아침 9시쯤 전화가 울리자 저스틴은 자신의 건망증에 화가 났다. 전화선을 빼놓지 않고 잔 것이다. 전화는 계속 그녀를 찾았다. 그녀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레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수화기를 들었다. 최근 서독의회는 비상회의를 거듭하고 있어 일주일이나 레인을 만날 수 없었고 앞으로의 일주일도 만날 수 있는 희망은 별로 없었다. 네. 저스틴 오닐 양입니까? 그런데요. 여기는 알드위치의 호주회관입니다. 네, 호주회관요. 그녀는 한쪽 발을 들어 엄지발가락으로 다른 발가락에 등을 긁으며 하품을 했다. 데인 오닐 씨라는 남동생이 있습니까? 저스틴이 자세를 바로 했다. 네, 그런데요. 오닐 양, 동생이 그리스로 떠났었습니까? 그녀는 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오닐 양, 아침부터 유감입니다만 슬픈 소식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슬픈 소식? 슬픈 소식이라뇨?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나요? 정말 유감입니다만 당신의 남동생인 데인 오닐 씨가 어제 크레타에서 익사했습니다. 그분은 용감하게도 익사 직전에 사람들을 구조하고 자신은 익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도 아시다시피 아테네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 자세한 소식을 아직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무릎이 꺾이고 미끄러져 내려가 방바닥에 고꾸라졌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신음소리를 냈다. 데인이 죽다니, 익사라니, 데인이 익사했다. 죽었다. 죽었다. 오닐 양, 듣고 있나요? 오닐 양. 수화기에서 계속 저스틴을 찾는 소리가 들렸다. 내 동생이 익사했다고. 죽었다고. 오닐 양, 대답하십시오. 네, 듣고 있어요. 당신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적혀 있으니 시체의 처리를 지시해 주셔야겠습니다. 듣고 계시죠, 오닐 양? 네. 시체라고. 나의 대인을 벌써 시체라고 부르다니. 제일 가까운 가족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닐 양, 매우 난처하군요. 우리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잖아요. 지금 그리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났고 크레타는 교통이 좋지 못한 곳이라 아테네와의 교신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가족에게 연락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계시면 바꿔주세요. 전화의 목소리가 동정하는 빛에서 약간 신경질적인 음성으로 바뀌었다. 우리 어머니는 호주에 계세요. 호주라고요. 세상에, 전보를 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런데 당신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면 여권에는 왜 그렇게 기재되어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자, 주소를 빨리 말하세요. 당신 어머니의 주소를. 전화를 하시지 그래요. 전보는 시간 낭비예요. 오닐 양, 우리의 예산으로는 국제전화를 걸 수가 없답니다. 자, 빨리 주소와 이름을 부르세요. 매기 오닐 부인,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길레본 드로이다. 그녀는 철자까지 불러주어야 했다. 오닐 양, 다시 한번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서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 수 있었다. 아닐 거야. 데이는 수영 선수 같은 솜씨를 가졌는데 익사를 하다니 아닐 거야. 잘못된 거야. 저스틴, 그것은 사실이다. 내가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익사하고 만 거야. 그와 같이 있어야 했어. 내가 그를 구하지 못했다면 같이 죽어야 했어.
내가 그와 동행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레인과의 정사가 주 목적이었지. 넌 책임을 져야 해. 그녀의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분노와 죄책감이 생기고 있었다.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린 그녀는 드로이다에 연락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수화기를 귀에 댄 후 전화국 다이얼을 돌렸다. 전화국이죠. 국제전화요. 급해요. 호주 길레본 1212번. 지급으로 해주세요. 제발 빨리요. 매기가 직접 전화를 받았다. 피인은 침실로 들어갔으나 매기는 잠이 오지 않아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다. 여보세요. 오닐 부인, 런던에서 전화입니다. 저스틴이 간혹 무난 전화를 해왔기 때문에 매기는 당황하지 않았다. 여보세요. 저스틴이니? 엄마예요. 그래, 엄마다. 매기는 저스틴의 목소리가 침울한 것 같아 다정한 음성으로 말했다. 아, 엄마, 어쩌면 좋아요. 그녀는 울음으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대인이 죽었어요. 매기는 갑자기 땅이 꺼지는 느낌을 받았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땅속으로 빠져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 같았다. 그녀는 질식할 것 같았다. 매기는 신들의 질투를 탓할 틈도 없었다. 의식이 돌아왔다. 저스틴, 진정하거라. 매기는 정신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말했다. 제발 진정하고 내 말을 듣거라. 그것이 확실한 얘기니. 호주 회관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대인의 여권에 내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나 봐요. 그 사람들은 시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했어요. 그들은 대인을 시체라고 불렀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을 계속했다. 그들은 시체의 처리만을 서둘렀어요. 엄마, 대인이 죽었어요. 저스틴, 어디에서? 로마에서. 렐프가 왜 나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지? 아니에요. 로마에서 죽은 게. 추기경님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대인은 크레타에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고 자신은 익사했대요. 그는 휴가 중이었는데 함께 가자는 걸 난 그러지 않았어요. 데스데모나 역과 레인과의 만남 때문이었어요. 내가 함께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난 어쩌면 좋아요, 엄마. 저스틴, 그런 소린 하지 마라. 대인은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 싫어할 거야. 원인 모를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니? 중요한 건 난 너희 둘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야. 오, 저스틴, 넌 너무 멀리 있구나. 드로이다로 돌아오너라. 이제 나에게는 너만 남았어. 내가 혼자 있다는 건 생각조차 하기 싫단다. 안 돼요, 엄마. 난 갈 수 없어요. 이제 난 일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거예요. 난 사람들도 필요 없고 위로도 필요 없어요. 엄마, 대인 없이 우린 어떻게 살아가죠? 그녀는 통곡하기 시작했다. 저스틴, 전화하느라 애썼다. 정말 고맙구나. 매기가 말했다. 엄마, 낯선 사람이 소식을 전하는 걸 어떻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매기는 진심으로 런던에 있는 딸을 위로하느라 애썼다. 아들은 죽었지만 딸은 아직 살아있었다. 그녀를 안심시켜 주어야 한다. 저스틴이 그토록 대인을 사랑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엄마인 매기조차도 그 사실을 몰랐다. 저스틴, 울지 마라. 대인은 내가 그러는 것을 원치 않을 거야. 집으로 오너라. 그리고 잊어야지. 대인을 드로이다로 데려와야겠다. 이제 법적으로 그 애는 교회가 아닌 내 소유란다. 내가 호주회관으로 전화하여 아테네의 대사관에 연락해서 여기로 데려오도록 하겠다. 그 애가 드로이다가 아닌 다른 곳에 묻혀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싫구나. 대인과 넌 집으로 와야만 해. 그러나 저스틴은 고개를 흔들었다. 마치 어머니가 곁에 있는 것처럼. 그녀는 다신 집에 갈 수 없었다. 대인의 죽음은 그의 탓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탓인데 어떻게 매일 어머니의 얼굴을 대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엄마, 전 돌아갈 수 없어요. 저스틴은 눈물을 흘리며 얼굴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어느 누가 너무 슬프면 눈물이 안 나온다고 했단 말인가. 그들은 진정한 슬픔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다.
난 여기 있으면서 일을 하겠어요. 난 대인과 함께 집에 가려고 했지만 이제 난 드로이다로 돌아갈 수 없어요. 사흘 동안은 런던에 있는 저스틴이나 드로이다의 식구들 모두 허공만 쳐다볼 뿐이었다. 그들은 한가닥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소식이 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대인이 미소를 띠고 저스틴의 아파트에 나타나 커다란 착오였다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배가 아플 때까지 웃을 것이었다. 그들은 그런 희망에 매달려 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 저스틴이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어 호주로 다시 한번 통화를 했다. 엄마, 저스틴이냐? 엄마, 벌써 대인을 묻어버렸대요. 드로이다로 데려갈 수 없게 되었으니 이를 어쩌죠. 크레타는 넓은 편인데 마을 이름도 현재론 확인이 안 돼요. 그는 표지도 없이 어딘가에 파묻혀버린 거예요. 엄마, 그리스 입국 비자를 얻을 수 없어요. 여기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엉망이에요. 엄마, 어쩌면 좋죠. 저스틴, 내가 로마로 가마. 거기서 만나기로 하자. 매기가 단호하게 말하더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앤 뮬러는 쓰러져 몸져 누워 있었으므로 앤을 제외한 모든 드로이다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피이는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중얼거렸다. 왜 내가 아니지? 난 아주 늙었지만 그 애는 젊었잖아. 그런데 왜 내가 아니고 그 애여야 하느냔 말이야. 이 늙은이가 죽어야 하는데. 남자들은 며칠 사이로 폭삭 늙어버렸고 스미스 부인과 미니에어와 캐트는 눈물만 계속 흘렸다. 살아갈 희망도 없고 시리에 찬 노인들만이 드로이다에 남아있었다. 대인은 가버렸어요. 아무도 그를 찾을 수 없다는군요. 크레타의 어디엔가 묻힌 모양인데 여기선 아주 먼 곳이죠. 그 애가 어떻게 그런 데서 편히 잠들 수 있겠어요. 로마에 가서 렐프 브리카사르를 만나볼 거예요. 렐프라면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매기가 비장한 눈빛을 하고 말했다. 브리카사르 추기경의 비서가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추기경님, 방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부인이 뵙고자 청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있으시고 무척 바쁘셔서 만나뵐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시간이 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군요. 신부, 매우 중대한 일이 있어 보이던가. 네, 그렇습니다. 금방 보아도 알 수 있었는데 그 부인은 자기 이름이 매기 오닐이라고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렐프 추기경은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추기경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아, 괜찮네. 신부, 내가 다른 지시를 내릴 때까지 모든 약속을 중지하고 그 부인을 나에게로 모셔오게나. 교황 이외에는 절대로 나를 방해해선 안 되네. 신부가 가볍게 목례를 하고 나갔다. 매기, 그렇다. 큰 실수를 하고 말았구나. 그녀를 기다리게 하다니. 매기가 그의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그녀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매기를 본 것이 13년 전의 일이었고 이제는 매기가 53, 그리고 그가 71였다. 두 사람 모두 나이를 먹어버린 것이다. 그녀의 상냥함과 부드러움은 날카로움과 꿋꿋한 성격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여전했다. 그러나 눈이 굳어져 있었고 생기가 돌았던 머리도 윤기를 잃고 있었다. 그는 매기와 자연스럽게 인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의자를 가리키면서 담담히 말했다. 앉지. 고마워요. 그녀의 태도가 의외로 딱딱했다. 계속 비행기를 타고 호주에서 오는 길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지? 네, 계속 비행기를 탔죠. 길리에서 로마까지 29시간이나 걸렸지만 창밖을 보며 생각만을 거듭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고 차가웠다. 무슨 일이지?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인 그가 다시 물었다. 그녀는 내려두고 있던 눈을 들더니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소름 끼치는 눈초리여서 렐프 추기경은 손을 들어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대인이 죽었어요. 죽다니, 대인이 죽었다고. 그의 손에 들고 있던 인형을 놓치는 것처럼 붉은 옷으로 손을 떨어뜨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네. 그 애는 6일 전에 크레타에서 익사 직전의 여자들을 구출하고 자신은 익사하고 말았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죽었다고. 나의 대인이. 그는 죽지 않았을 거야. 그는 완벽한 성직자였어.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그는 갖고 있었어. 그는 나직하게 중얼거리더니 점점 소리가 커졌다. 그는 항상 성스러움을 몸에 지니고 있었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 나는 완벽한 성직자가 되지 못했지. 죽었다고. 오, 천주님이시여. 천주님은 나중에 찾으세요. 당신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난 당신이 슬퍼하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아무리 당신이 슬퍼해도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가 가렸던 얼굴을 드러내놓자 그것은 다름 아닌 대인의 얼굴이었다. 다만 대인과 다른 것은 얼굴에 괴로움이 스며 있었다. 맥이 무슨 일을 부탁하려고 하는 거지? 그는 조용히 물으며 자제력을 발휘했다. 그가 그녀의 정신적인 상담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는 완전히 혼란 상태예요. 대인은 크레타의 어딘가에 묻혔는데 도무지 장소와 시간, 정확한 사인을 모르고 있어요. 내가 그를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지만 내란 때문에 지연되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연고자가 없으니까 그냥 묻어버린 모양이에요. 그녀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말을 계속했다. 렐프, 나는 내 아들을 찾아야 해요. 그의 고향인 드로이다에 잠재워야만 해요. 나는 기어서라도 크레타의 모든 무덤을 뒤져 데려갈 테니 그를 로마 신부의 무덤으로 데려갈 생각은 하지 말아요. 내가 눈을 감지 않는 한 안 돼요. 필요하다면 재판도 불사하고 어쨌든 집으로 데려갈 겁니다. 맥이, 아무도 그 뜻을 막지는 못할 거야. 여긴 신성한 카톨릭의 땅이지만 나도 그가 드로이다에 묻히는 것을 동의하지.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스로 갈 수속을 못하고 있어요. 난 그리스 말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어 영향력을 빌리려고 이렇게 당신에게 온 거예요. 렐프, 제발 내 아들을 찾아주세요. 맥이,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단실 내에는 안 돼.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카톨릭을 싫어하지만 그리스에는 더러 친한 친구들이 있으니 어떻게 될 거야. 그는 천주교회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도 찾아올 의무가 있어. 그는 배를 누르려다가 매기의 차디찬 시선을 보고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 렐프, 내 말을 이해 못하고 계세요. 나는 앉아서 일을 추진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나 다음 달에 데려오려고 하시나 본데 저는 당장 찾으려는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어도 알고 나와 당신의 비자도 발급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내 아들을 찾기 위해 떠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동정, 경악과 사랑이 교차되고 있었으나 성직자로서의 자세는 지키고 있었다. 맥이, 나도 대인을 친자식처럼 사랑하지만 내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쯤은 당신도 알고 있을 거야. 난 중대한 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현재 교황을 모시고 있는 몸이라 지금 당장 떠날 수 없어. 매기는 부르르 몸을 떨고 입술을 깨물면서 분노를 씹어 삼켰다. 그녀의 상대자가 어떤 힘을 가하더라도 꼼짝하지 않을 거대한 괴물같이 느껴졌다. 렐프, 정말 대인을 당신 아들처럼 사랑하나요? 당신의 친자식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 아들이라면 말이에요. 그래도 당신은 그저 앉아서 그의 어머니에게 난 시간을 낼 여유가 없다고 말하시겠어요. 당신 아들의 어머니에게요. 나에게는 아들이 없어. 그는 잘라 말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주님께 대한 충성이지.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거야. 이 일이 이번 경우처럼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 이것은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준 일 중에 한 가지야. 대인은 당신 아들이에요. 뭐라고? 그는 멍하니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다. 대인이 당신 아들이라고 했어요. 내가 메트로크 섬을 떠날 때는 이미 임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인은 루크 오닐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
난 당신에게 결코 알리려고 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게 된 운명의 장난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대인을 찾아오려고 하는 소리지. 그는 힘없이 더듬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더니 그에게로 가서 가죽분인 손을 잡고는 그의 반지에다 키스를 했다. 그의 루비 반지가 입김에 서려 잠시 광채를 잃었다. 대인이 당신의 아들임을 맹세합니다. 그는 루크의 아들이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대인의 죽음 앞에 그 사실을 맹세합니다. 한 영혼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통곡 소리가 들렸다. 렐프 브리카사르 추기경은 손으로 머리를 붙잡고 팔로 얼굴을 가린 채 웅크리고 앉아 쓰러지면서 울었다. 이제 아셨으니 울어야죠. 그 애의 부모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능력이 있으니 잘된 일이죠. 울어요, 렐프. 내가 26년 동안 대인을 키운 것을 알지도 못했죠. 당신을 꼭 닮았는데 알지 못했어요. 당신은 눈을 뜨고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 애를 통해서 당신이 다시금 시작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가 태어났을 때 벌써 알고 있었어요. 머리색만 다를 뿐 당신의 몸을 그대로 닮았어요.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대인을 당신께 보내면서 내가 편지로 알려드렸죠. 내가 훔친 것을 다시 돌려준다고 말이에요. 생각이 나요.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이 같이 훔친 거예요. 렐프, 우리들은 당신이 하느님에게 바치기로 맹세한 것을 훔쳤고 우리 두 사람은 그 대가를 이제서야 치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동요라고는 전혀 일으키지 않은 채 그녀는 자기 의자에 앉아 마룻바닥에서 고뇌하는 주홍빛 형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추호의 동정이나 자비심도 보이지 않았다. 렐프, 난 당신을 사랑했지요. 그러나 결코 당신은 내 것이 아니었고 대인이 나의 모든 것이었어요. 나는 그 일을 당신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자기의 자유의지대로 당신에게 가더군요. 그 애는 당신을 완벽한 성직자라고 극찬하곤 했죠. 나는 얼마나 우스웠는지. 이번 일만 없었더라면 나는 영원히 이런 말을 안 했을 겁니다. 그 애는 이제 나도 당신도 아닌 천주님께 가버렸으니까요. 브리카사르 추기경은 전세 비행기로 아테네로 갔다. 그와 맥이, 저스틴이 대인과 함께 드로이다로 돌아왔다. 비행기 안에서는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말이 없었다. 내가 이런 미사를 올리다니, 내 아들. 맥이, 난 당신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어요. 비토리오가 그 애를 보자마자 알아차렸는데도 난. 피이도 알고 있었고 앤 뮬러조차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남자들은 아무도 몰랐다. 이 무슨 바보 같은 특성이란 말인가. 비토리오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여성적인 면이 비밀을 감추게 했다. 렐프 브리카사르여, 미사를 올리기 위하여 내 입을 열어라. 너의 아들이었던 대인을 위한 연미사를 낭독하라. 사실 너는 매기보다 그 애를 더 사랑하지 않았더냐. 그는 다시 탄생한 완전 무결한 내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성당은 가득 찼고 참석을 해야 할 사람들은 다 왔다. 킹 집안, 오르크 집안, 데이비스 집안, 퓨 집안, 맥네 집안, 고든 집안, 카마이클 집안, 호프론 집안 사람들, 그리고 클리어리 집안과 드로이다 사람들. 모든 희망은 꺾이고 불빛은 꺼져갔다. 앞쪽에서는 나부로 봉한 커다란 관 속에 데이노닐 신부가 잠들어 있었다. 그가 누워있는 관은 장미로 뒤덮였다. 10월이면 봄이 한창이었고 장미가 만발했다. 렐프는 항상 자신이 왜 드로이다에 장미가 만발할 때만 오는가 하고 스스로 물어보았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나의 대인, 내 아름다운 아들아.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다. 성스러운 가운데서도 가장 성스러움이 너에게 있을지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어 우리들이 때를 맞으면 우리를 도와다오. 가거라. 너를 보내노니 영영이요. 고이 잠들라. 대인이 누워있는 관은 바깥 잔디밭을 가로질러 유령 고무나무들과 장미꽃들과
후추나무 숲을 지나 공동묘지에 이르렀다. 대인, 잘 가거라. 선량한 사람은 원래 젊어서 세상을 떠난단다. 왜 우리가 애도해야 하니? 너는 이 괴로운 이승을 떠나 천주님의 나라로 들어갔는데 생을 그렇게 끝낸 것이 다행스럽기조차 하구나. 우리는 앞으로도 무진 목숨을 유지하며 괴로움을 맛보니 이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랴. 장례식이 끝나고 조객들이 모두 떠나갔다. 드로이다 사람들은 집에 돌아왔으나 서로를 피했다. 렐프 추기경은 더 이상 매기를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저스틴은 시드니행 비행기를 타려고 보이킹과 함께 드로이다를 떠났다. 렐프는 그녀가 어째서 라이너 미링 하르타임에게 연락하지 않았는지 궁금했다. 그가 그녀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고 지금 그녀와 함께 있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을 터였다. 그는 로마를 떠날 때 라이너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으나 그만두고 말았었다. 드로이다 사람들은 이상한 습성이 있었다. 괴로울 때 함께 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었다. 다만 피이와 매기만이 저녁도 들지 않은 채 렐프 추기경과 응접실에 앉아 있었다. 침묵만이 실내에 가득 찼다. 렐프 추기경은 소파에 기대 앉은 매기와 피이를 바라보며 늙어가면서 너무나도 닮아가는데 놀라고 있었다. 사실 그는 그의 크나큰 과오의 원인을 분석해 보려고 했다. 너무나 큰 과오였다. 문제는 자만, 야심, 무절제, 그 중에서도 매기에 대한 사랑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가장 숭고한 영광을 그는 전혀 모르고 지냈었다. 그가 대인이 친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달라질 일이 있었을까? 만약 그가 미리 알았다면 대인의 행로를 바꾸어 놓았을까? 그렇다 하고 감정은 동의했지만 이성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괴로워했다. 너는 옛날에 매기가 루크한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고 대인이 누구의 아이인지도 알았어야만 했다. 또한 그녀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도 깨달았어야만 했다. 매기의 말이 전적으로 옳았다. 렐프, 넌 어쩌면 그렇게 둔하냐. 그 애가 너의 아들임을 전에는 몰랐더라도 그가 어른이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났을 때만큼은 깨달았어야 했다. 그녀는 내가 대인을 알아보기를 기다렸다. 그랬더라면 그녀는 너에게 감사함을 표시했을 것이다. 너는 장님이었고 유일하게 바란 것은 오로지 추기경이라는 직함이었다. 모든 것보다 너는 그것을 더 원했다. 심지어 내 아들보다도. 방 안은 작은 비명과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귓속말로 가득했고 개종식에는 그의 심장 박동 소리와 함께 똑딱거렸다. 그러더니 점점 그의 박동 소리는 느려지며 멈춰지는 듯했다. 매기와 피이는 흐느적거리며 몸을 일으키고 겁에 질린 듯한 창백한 얼굴을 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무엇인가를 속삭였다.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어 그는 비명을 질렀다. 그는 드디어 깨달을 수가 있었다. 고개를 들어 매기에게 용서해달라고 빌고 싶었다. 그러나 매기의 눈에는 벌써 오래전에 그를 용서했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듯했다. 그녀는 그의 최상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는 그녀를 위로할 말을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도 무의미했다. 이미 그녀는 모든 것을 견뎌나가고 있는 사람이었다. 무슨 일이든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동요시키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는 매기의 품 안에 머리를 파묻고 깊은 망각 속으로 빠져들었다. 제7부 저스틴 1965년에서 1969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드로이다. 라이너는 커피를 들며 조간신문을 읽다가 렐프 추기경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정치적인 위기 때문에 한동안 바빴다가 이제야 한숨을 돌리며 저스틴을 만날 생각을 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신문에 난 렐프 추기경의 죽음이 저스틴에 대한 생각을 사라지게 했다. 그는 곧 로마로 날아갔다. 빗토리오 추기경이 외로워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들을 빗토리오 추기경으로부터 전해 듣고는 저스틴이 왜 연락을 안 했을까 하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다. 그가 나한테 와서 대인이 자기 아들인지 알았느냐고 묻더군.
그는 나타샤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나요? 긍정하셨겠군요. 나는 그렇게 짐작했다고 했소. 더 이상은 말할 수도 없었소. 그때 그의 얼굴. 난 울음을 참지 못했었다오. 물론 그것이 치명적이었군요. 제가 렐프 추기경님을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안색이 좋지 않으시길래 진찰을 받아보시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거절하셨지요. 신의 뜻이겠지요. 나는 렐프드 브리카사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그는 죽어서 평화를 찾았지요. 추기경님, 정말 비극적인 종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난 차라리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대인이 그렇게 빨리 천주님께 불려간 것도 그렇고 나도 물론 크게 상심은 했지만 그것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애도였소. 오늘 신부는 완벽한 마음과 정신으로 성직에 임했기 때문에 그를 애도할 필요는 없었소. 그에게는 죽음이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불과했으니까. 우리는 아마 쉽지 않을 거요. 본의 아니게 라이너의 책상 위에는 저스틴의 속달 편지와 렐프 추기경의 변호사가 보낸 등기 우편물이 놓여 있었다. 그는 등기 우편물을 먼저 뜯었는데 렐프의 유언에 따라 그는 마이카 주식회사를 맡게 되었고 드로이다도 인수하게 되어 있었다. 그는 추기경의 배려에 감사하면서도 조금은 화가 났다. 추기경은 매기 오닐과 그녀의 가족들에 대한 미래의 안녕을 라이너에게 부탁한 것이었다. 전쟁 때의 기도가 열매를 맺은 것 같았다. 라이너는 그 등기 우편물을 즉시 회답할 수 있게 비밀 문서통에 넣은 다음 저스틴의 편지를 뜯어보았다. 처음 서두에 아무런 안부말도 없었다. 전보 정말 고마웠어요. 나는 지난 주일에 당신을 만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어요. 당신과 만나기 싫다는 걸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은 참을 수 없어요. 레인, 난 이제 우리들의 관계를 끝내고 싶어요. 당신한테서 바라는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어요. 당신이 전에 말했죠. 결혼 아니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쪽을 택했어요. 내가 드로이다를 떠난 뒤 몇 시간 지나서 어머니가 나에게 렐프 추기경이 돌아가셨다고 전화로 알려주더군요. 엄마가 그분의 죽음에 크게 상심하시는 것이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무엇 때문에 대인도 그렇고 심지어는 당신이 추기경님을 좋아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가 죽었다고 해서 내 생각이 바뀌진 않아요. 그는 나에게 아첨자라는 성직자에 불과하다는 생각 말이에요. 레인, 난 일단 말을 꺼냈어요. 그러면 실천하게 되고 아무 쪽도 아닌 쪽을 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아무튼 레인, 몸조심하길 바래요. 그녀가 아무 서명 없이 그대로 저스틴이라고만 표시했다. 그는 편지를 접어 지갑에 넣지도 않고 태워버리지도 않았다. 전기 절단기 속에 집어넣어버렸다. 그는 대인의 죽음이 그녀에게서 잠정적인 감정을 끝나게 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가슴이 아파오는 것을 느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도 이건 정말 불공평한 처사로군. 그는 주말에 런던으로 가서 무대 위에 서 있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데스데모나 역을 하고 있었는데 무대는 너무나 강렬했다. 레인이 못해주는 것을 무대는 제공해주고 있었다. 그는 소리칠 것만 같았다. 이 철부지야. 그래, 좋다. 모든 것을 무대에 쏟아라. 그러나 사실은 그녀 자신이 모든 것을 무대에 쏟지는 못했다. 그녀는 혼자에게만 말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평화와 망각 속에서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이 모든 상처를 쓸어가지는 못했다. 결국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대인이 자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무거운 죄책감 때문에 쉽사리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가 힘이 들었다. 그녀가 대인을 힘껏 도와주지 못한 데서 오는 회한이 그녀를 괴롭힌 것이다. 그녀는 또 어머니 때문에 괴로워했다. 대인의 죽음이 자신에게도 이 정도이니 어머니는 오죽할까 하는 심정이 마음속에서 천둥소리를 내고 있었다. 달리 생각하려 들지 않았다. 레인과의 정사가 대인을 죽게 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대인을 없앤 지금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았으나 레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음으로써 속죄하려고 하고 있었다. 이런 망각 속에 세월이 흘러갔다. 무려 2년이나 그처럼 지나간 것이다. 데스데모나, 오피리아, 포르티아, 클레오파트라의 역을 해냈다. 변화가 있었다면 그녀는 예전보다 친절해졌다는 점이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보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더욱이 드로이다를 방문하려고 2번씩이나 시도했다. 2번째에는 비행기 표값을 지불까지 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돌렸다. 드로이다에 가면 엄마를 만날 것이고 그러면 슬픈 이야기를 전부 꺼내야 하는데 그녀에게는 차마 어머니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자격조차 없다고 겁을 집어먹었다. 결국 드로이다로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결론 지어버렸다. 매기는 한숨이 나오는 것을 억제하곤 했다. 관절염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어 말을 타고는 싶었지만 과분한 바람이었다. 자동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피이의 목소리가 들렸으며 발자국 소리들이 들렸다. 그러나 저스틴이 아닌 이상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매기, 손님이 오셨구나. 안으로 모셔도 괜찮겠니? 피이가 베란다 밖에서 말했다. 손님은 중년의 사나이였는데 지위가 높은 사람인 듯했다. 그는 렐프에게서 느끼던 자신감과 힘을 겸비한 사람같이 보였다. 매기, 이분이 라이노 미링 하르타임 씨라는구나. 피이가 의자 옆에 서서 그를 소개했다. 어머, 매기가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예의 바르게 말했다. 하르타임 씨, 자리에 앉으세요. 그도 놀란 눈으로 매기를 바라보았다. 그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부인은 저스틴과는 다르시군요. 네, 그 애는 나하고는 좀 다르죠. 매기, 이분께서 너하고 개인적인 일이 있으시다니까 난 자리를 비울 테니 차를 마시려면 배를 울려라. 피이가 매기에게 일러주고는 자리를 떴다. 저스틴의 독일 친구가 당신이겠군요. 매기가 말했다.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하르타임은 담배값을 꺼내며 물었다. 물론, 피우세요. 부인도 한 대 피우시겠어요? 아닙니다. 전 담배를 피우지 않아요. 그녀는 자기의 드레스를 만지작거렸다. 하르타임 씨, 먼 길을 오셨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오닐 부인, 제 이름은 라이너니까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도 이 여자가 딴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지 않는 타입의 여자라는 것을 곧 알 수 있었다. 물론 공식적인 용무가 있어 온 것은 아니지만 올만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인을 뵈려고 왔습니다. 저를 만나려고요. 그녀는 당황함을 감추기라도 하듯이 화제를 돌렸다. 오빠들이 선생님 얘기를 하곤 하죠. 로마에서 잘 대해주신 것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며칠 계시면서 오빠들도 만나보세요. 오늘 부인, 감사합니다. 며칠 묵고 가겠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대답했다. 매기는 약간 어색함을 느끼면서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건 그런 종류의 남자를 처음 상대했기 때문이었다. 저스틴은 잘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죄송한 말씀 같지만 저도 잘 모르겠군요. 대인이 죽은 이후로 저스틴과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도 대인의 장례식 이후에 그 애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집에 와주었으면 좋으련만 그럴 가망은 전혀 없군요. 라이너는 위로의 말을 듣지 못한 듯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매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요즘 드로이다는 양로원 같아요. 우리에게는 젊은이가 필요한데요. 저스틴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젊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자 라이너는 몸을 앞으로 내밀며 반박했다. 부인은 마치 저스틴이 드로이다의 소유물처럼 말씀하시는데 오닐 부인, 저스틴은 드로이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니, 무슨 권리로 저스틴을 그렇게 판단하고 나서십니까? 매기는 약간 화를 내면서 물었다. 아무튼 부인도 대인이 죽은 이후 저스틴을 못 만났다고 하셨죠. 그럼 2년 전이 되겠죠. 네, 그래요. 2년 전이에요. 오닐 부인, 참 잘 견디십니다. 잘 견딘다고요. 그녀는 그의 말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반문했다. 네, 부인이 잘 견디신다고 했어요.
그녀는 당황하며 질문을 했다. 당신은 어떻게 랠프와 대인과의 관계를 알았나요? 짐작이었을 따름입니다.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니고요. 로마에서는 모든 사람이 대인을 랠프 주계경님의 조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의 오빠라고들 생각하는 셈이죠. 내가 저스틴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말을 듣고 짐작을 했습니다. 저스틴은 그 일을 몰라요. 그는 자기의 무릎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매기의 손을 잡아주었다. 네, 부인이 맞습니다. 저스틴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무심결에 저한테 암시를 준 것에 불과하니까요. 그럴까요? 확신한가요? 네,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그럼 왜 그 애가 집에 오지 않죠? 나를 보려고 오지 않아요. 왜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 속에서 그는 그녀가 지난 2년간 얼마만한 고통을 참아냈는가를 짐작하는 바람에 자기의 여행 목적이 뒤로 밀려나는 것을 의식했다. 그렇지만 매기의 우려를 사귀지 않으면 그 또한 고민거리였다. 그것은 저 때문입니다. 그가 분명하게 대답해 주었다. 당신 때문이라뇨. 매기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저스틴은 대인과 그리스에 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가 대인과 동행했더라면 대인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당치 않은 소리를. 그렇습니다. 당치 않은 말인데 저스틴은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아 주실 분은 부인밖에 없습니다. 바로잡아 주라고요. 하르타임 씨, 당신은 이해를 못하고 있군요. 나의 영향력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저스틴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인 적이 한 번이나 있는 줄 아세요. 그 애는 심지어 날 만나기조차 싫어해요. 그녀의 어조는 차차 힘이 빠져나갔으나 핵심이 없는 말은 아니었다. 난 우리 어머니와 같은 덫에 걸리고 말았죠. 드로이다가 나를 잡아맸어요. 이곳이 내 인생이에요. 여기서는 내가 아직도 필요하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의지하지만 자식들은 달라요. 그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온일 부인, 전적으로 사실은 아닙니다. 만약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가책을 느낄 리가 없지요. 당신은 저스틴이 당신에게 갖고 있는 사랑을 너무 가소평가하시는 것 같군요. 그녀는 나 때문에 런던에 머물렀다는 죄책감이 있긴 하지만 나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애가 나 때문에 괴로워할 건 없어요. 자신이나 걱정하라지요. 절대로 나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매기는 몸이 굳어지며 외쳤다. 그러면 부인은 저스틴이 대인과 추기경과의 관계를 전혀 모른다는 제 말을 믿으십니까? 그녀는 불안한 감정을 느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의 말을 믿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온 가장 큰 이유는 저스틴이 지금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요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인이 꼭 그녀에게 생활을 다시 시작하라고 격려해 주셔야만 합니다. 드로이다의 생활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생활을요. 그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인만이 바로잡아 줄 수 있어요. 저스틴 같은 사람은 무대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나 아니면 드로이다를 택하겠지만 제가 좀 유리하죠. 왜냐하면 나를 택하면 무대를 가질 수 있지만 드로이다를 택하면 그런 선물은 떨어져 나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에 온 목적은 잔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를 택하게끔 해달라고 부인께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아마 부인보다는 내가 그녀에게 더 필요할 겁니다. 매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드로이다도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니죠. 그녀가 여기 오면 끝장이라도 날 듯이 말씀하시지만 그건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 애가 원한다면 무대도 가질 수 있고 보이킹과 결혼도 할 수 있어요. 모르시겠지만 보이킹은 그의 할아버지와 나 사이에 오래전에 결혼을 시켰으면 하고 바라던 청년입니다. 여기가 그 애가 정을 붙이고 살 집입니다. 그 애는 잘 이해할 거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그렇겠죠. 하지만 저스틴은 변화 있는 곳에서 유쾌하게 사는 것이 드로이다에서 침체되어 사는 것보다 나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도 굽히지 않았다. 그 애가 여기서는 불행해질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녀가 여기에 돌아오면 보이킹인가 하는 분과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런데 보이킹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부게라 목장의 상속자지요. 저스틴과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죠. 그의 할아버지는 양가가 합치는 것을 원하고 있고 나 또한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와서 보이킹과 결혼한다면 어려운 생활을 시작하겠군요. 그 이유는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킹이 아니라 저니까요. 그렇다면 저스틴은 사랑을 아주 이상스럽게 표현하고 있네요. 매기는 차를 시키려고 줄을 잡아당겼다. 하르타임 씨, 당신은 내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그 옛날 필요로 하지 않아요. 부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전 단지 부탁을 드리러 온 사람이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꽤 참을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매기가 할 수 없다는 듯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당신은 특이한 분이라고 생각되는군요. 그는 그 이후 다시는 그런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했다. 매기는 그가 자기를 좋아하게끔 만들려고 애쓰는 것처럼 느껴졌다. 매기의 오빠들은 그가 왔다는 말을 들은 날부터 목장에서 돌아와 라이너가 서독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지낼 정도로 그를 좋아했다. 피이도 그랬다. 그녀는 노안에 접어들어 눈이 나빠지자 더 이상 장부를 볼 수 없었지만 몸은 노쇠하지 않았던 것이다. 스미스 부인은 잠을 자다가 지난 겨울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모든 집안일을 미니에와 캐트가 도맡아 하게 되었다. 그녀들도 이미 늙긴 했어도 몸은 건강했다. 피이는 장부를 완전히 매기에게 인계한 후에 스미스 부인의 역할을 담당했다. 라이너와 대인의 밀접한 관계를 생각해내고는 대인의 얘기를 해달라고 조른 사람도 다름 아닌 피이였다. 라이너는 드로이다 사람들이 대인이 성장한 이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 또한 그 역시 모르고 있던 이야기를 전해 듣는 기쁨을 맛보았다. 매기는 조용히 앉아 있었으나 태어날 수는 없었다. 라이너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을 도리가 없었고 저스틴의 일이 자꾸만 머리에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라이너가 과연 저스틴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제기해 보기도 했다. 당신은 조만간 저스틴과 만나게 되겠죠. 저스틴에게는 당신이 드로이다를 방문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녀는 비행장까지 바래다주며 라이너에게 일러주었다.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죠. 다만 제가 부탁한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의 바르게 대꾸했다. 4월이었다. 대인이 죽은 지 2년 6개월이 되는 달이기도 했다. 저스틴은 우울함을 떨쳐보려고 키우 공원으로 갔다. 그곳은 수선화가 가득 피어 있어 그녀가 좋아하는 장소였다. 완전한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라이너 미링 하르타임이 수선화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감기 걸리겠는데. 그가 외투를 벗어 땅에 깔자 두 사람은 그 위에 앉았다.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왔어요? 간단하지. 켈리 부인이 키우 공원으로 갔다고 하길래 마냥 걸어왔지. 그뿐이야. 내가 아주 기뻐할 줄 아셨어요. 기뻐하는 것 같은데. 레인, 당신의 나쁜 버릇은 여전하군요. 묻는데 왜 또다시 묻죠? 소용없어요. 날 따라다녀봤자. 두고 봐야지. 기분은 괜찮아. 좋아요. 아직 상처를 다 치료하지 못했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 내가 자존심을 꺾기로 했지. 당신은 결코 화해하자고 할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내가 고집을 부려봐도 내게 돌아오는 것은 쓸쓸한 잠자리밖에 없었거든. 레인, 쓸데없는 말 말아요. 그런 관계는 끝났어요. 물론 나는 더 이상 그런 자격으로 당신을 원하지 않아. 그녀는 순간 당황했으나 태연한 채 하면서 물었다. 진짜예요. 그래, 친한 친구로 생각하지. 아쉬운 친한 친구. 레인, 저도 그래요. 그러면 친구로는 받아들인단 말이야. 물론이죠. 그녀는 잠시 가만히 무엇인가를 생각하더니 환한 얼굴로 웃어 보였다. 레인, 당신을 만난 사실이 무엇보다 반가워요. 나에게 돈을 쓸 기회를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런, 갑자기 부자라도 된 거야. 이상하죠. 추기경님은 이해할 수 없게도 나한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어요.
실은 대인과 내가 반반씩이지만 내가 대인의 법적 상속인이거든요. 그녀의 얼굴은 차차 일그러지더니 라이너에게 물었다. 도대체 추기경님과 우리 가족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마 어떤 사연이 있음에 틀림없어요. 자, 이야기 그만하고 일어나지. 소독 강요와 빨강머리 호주 여배우의 파경이 헛소문이라는 걸 보여줄 만한 곳으로 가서 식사를 하지. 이봐요, 레인. 알아두실 게 있어요. 난 이제 호주의 빨강머리가 아니라 황갈색의 영국 여배우라고 불러야 해요. 클레오파트라 역을 멋지게 해낸 다음에 얻은 찬사니까요. 그들은 나를 이국적이라고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국적이라고? 그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물었다. 그래요. 이국적인 클레오파트라.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비토리오 추기경이 사망하자 라이너는 로마에 갈 일이 거의 없어졌다. 대신 그는 런던으로 자주 드나들었다. 그녀는 그가 옛날의 관계를 들추지 않고 친구 관계로만 머물자 이유 없이 화가 났다. 우린 친구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슴속이 채워지지 않아 자주 짜증을 내서 그들의 만남은 항상 원만한 만남은 아니었다. 대인과 드로이다의 어머니는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다. 그날 밤은 맥베스의 마지막 공연이 있는 날이었다. 저스틴은 그렇게 자주 본가 런던을 왕복하는 라이너를 놀라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아무리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피곤할 텐데. 왜 그렇게 자주 만나러 오는 거죠? 글쎄, 유럽의 가심난에 나고 싶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런던에 올 구실로 날 이용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 것도 조금은 있지. 그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이내 물어왔다. 말수가 아주 적은데 무슨 걱정이라도 생겼어? 아니요. 걱정은 아닌데 가끔 오던 어머니의 편지가 왔어요.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순간 라이너는 자기가 매기에게 부탁했던 일이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저스틴, 어머니는 외로우실 거야. 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이 느껴져요. 요즘 와서 갑자기 마음이 약해지셔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레인, 그 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 당신 어머니는 외아들을 잃고 난 후에 당신마저 잃을까봐 두려워하시는 거야. 사실 당신은 대인의 죽음 이후 어머니를 한 번도 만나러 가지 않았잖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난 가겠어요. 드로이다로. 어머니한테 약속하겠어요. 요즘 나는 내 자신이 드로이다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이 가거든요. 라이너는 미안한 듯이 시계를 보더니 그녀에게 사과했다. 저스틴, 오늘 밤도 당신을 이용만 해서 미안해. 난 30분 있다가 극비의 장소에서 주요 인사와 만나기로 했거든. 난 그런 음모에는 가담하고 싶지 않아요. 시간이 일러 지금 일어나면 지하철을 탈 수 있을 거예요. 그는 가면서 들르겠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갑자기 드로이다가 멋진 곳으로 떠올랐다. 상쾌한 맑은 공기와 고요를 깨는 자연의 소리, 그리고 마음의 평화. 그는 레인이 선물로 준 만년필을 들고 편지를 써나갔다. 대인이 죽은 후로 드로이다로 가지 않은 이유를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그 대신 기쁜 소식을 전할게요. 전 영원히 드로이다로 돌아가겠어요. 남은 인생을 무대에서 뛰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에게는 이제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그 무엇이 필요해요. 또 알아요. 내가 보이킨과 결혼하게 될런지. 엄마, 난 지쳤어요. 뭐라고 쓰는지조차 모르겠지만 엄마와의 약속은 지키고 싶어요. 준비가 끝나는 대로 다시 편지 드릴게요. 극단과 모든 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드로이다에 가면 모두 잊혀지겠죠. 엄마, 사랑하는 방법은 이상해도 난 내 식으로 엄마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아요. 그녀는 맥베스의 마지막 공연 날에 그 편지를 붙였다. 그리고 영국을 떠날 계획을 추진해 나갔다. 클라이드는 예상한 대로 발끈 화를 내며 흥분해서 어쩔 줄 몰라 했으나 그 다음 날에는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았다. 그녀는 아파트도 내놓고 하루하루를 바쁘게 지냈다. 레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파크레인에 집이 있다고요. 저스틴은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다.
유럽 공동경영체에서 보내야 될 시간이 영국에도 많이 할애되었기 때문에 호텔보다 나을 것 같아 하나 빌려둔 거야. 레인, 놀라운데요. 그 집을 빌린 지 얼마나 되었어요? 한 달쯤. 제발 앞으로는 전화도 걸지 말아요. 그런 일을 나에게까지 숨기다니. 저스틴, 미안해.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서 여주인 노릇을 좀 해줘야겠어. 집 구경은 실컷 시켜주겠어. 손님이라면 가겠어요. 그건 안 돼. 당신은 손님이 될 수 없어. 주인이 되어야지. 주인과 손님의 차이쯤은 알고 있지. 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울먹거렸다. 파티는 기대 이상이었다. 그녀가 화려한 파티복을 입고 나타나자 레이는 순간 이맛살을 찌푸렸으나 손님들이 오기 전에 팔짱을 끼고는 집안을 구경시켜 주었다. 파티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라이너의 태도는 완전 무결했다. 손님들이 떠나자 둘이서만 있게 된 것을 저스틴은 기뻐하며 말했다. 정치가들의 부인은 0점이에요. 정치가들은 왜 그런 여자와 살까요? 저스틴, 그건 날 욕하는 소리 같군. 당신이 내 아내였으면 훌륭한 정치가의 아내라는 소리를 듣겠지만 장기적인 면에서 보자면 그건 별 문제가 아니야. 결국 남자의 자질이 문제니까. 저스틴을 설득하는 그의 솜씨는 가히 일품이었다. 저스틴은 그 말을 듣자 풀이 죽어 털썩 주저앉았다. 내가 드로이다로 간다는 얘기 안 했나요? 그건 나보다도 당신이 잘 알 텐데. 그는 담뱃불을 붙이며 담담히 말했다. 그럼 지금 알려드리죠. 언제 결정했어? 5일 전에요. 이번 주말에 떠날 거예요. 그래. 겨우 그거예요. 난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만을 빌어. 그래요. 고맙군요. 당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되어 저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요. 그러면 배우 생활은? 이제 진력이 나요. 맥베스 이후에 뭐가 남았다고 생각해요. 저스틴, 제발 어른이 되어보란 말이야. 왜 무대 생활에 자신이 없고 고향이 그립다고 솔직히 말하지 못해. 알았어요. 난 항상 떠버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죠. 어쨌든 기분을 상하게 해서 미안해요. 내 외투와 신발이 어딨죠? 운전사인 프리츠가 그녀를 바래다 주었다. 레이는 중요한 일이 있어 배웅을 못한다고 정중히 사과했지만 그녀가 나가자 의자에 앉아서는 여유를 즐겼다. 어머니, 우리가 일을 제대로 했나 봐요. 매기가 피이에게 말했다. 그에 대신 우리가 결정을 내려주어야지. 방법이 없잖니. 피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 애는 왜 내가 말하면 생각은 똑같으면서도 항상 딴소리만 했을까요? 클리어리가의 자존심이지. 피이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암스트롱가의 고집도 보태졌겠죠. 글쎄다. 아무튼 난 죽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일들을 정리해보고 싶구나. 물론 노년에 들어서서 말이다. 그때까지 능력이 있다면요. 어머니는 틀림없이 괜찮을 거예요. 너는 노년을 얘기하려면 아직 20년은 더 있다가 해라. 20년요? 너무 길군요. 매기는 실망한 듯 고개를 가로젓더니 화제를 다시 레인과 저스틴의 얘기로 돌렸다. 전 라이너가 다녀간 다음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게 되었어요. 두 모녀는 계속 부지런히 뜨개질을 하며 이야기를 했다. 괴종이 제깍제깍하며 사이사이에 정적을 깼다. 엄마, 대인이 죽었을 때 왜 그렇게 울었어요? 아버지나 프랭크나 스튜어드 때는 안 그랬잖아요. 매기가 물었다. 옛날에는 젊어서 슬픔을 참을 힘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힘이 빠진 탓일 거야. 피이는 뜨개질을 계속했다. 드로이다에는 이로써 대가 끊기고 말았구나. 아마 후세 사람들은 뉴 사우스 웨일즈의 거대한 목장이었다고 역사책에 한 줄쯤 올려놓을 거다. 그러나 참모습은 알 수 없겠지. 살아봐야 아니까. 그래요. 여기에 한 부분이 되어야 알겠죠. 저스틴과 레이는 이번에는 편지로 작별하지 않고 식당에서 만났다. 어머니한테선 아직 편지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최근에는 편지를 잘 하시지 않아요. 내일 프리츠를 시켜 비행장에 바래다 줄까? 고마워요. 하지만 택시를 이용하겠어요. 프리츠가 없으면 당신이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그녀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일은 하루 종일 회의만 하니까 차가 필요 없어. 택시를 타겠다니까요. 저스틴,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 당신이 싫어하는 것은 강요하지 않아. 잘 알잖아. 그녀의 기분은 걷잡을 수 없어졌다. 이제 가야겠어요. 두통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스틴의 아파트에서 레이는 그녀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저스틴,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이겠군. 당분간이겠죠. 가끔 이곳에 올 거니까 당신도 시간이 나면 드로이다에 오세요. 아니, 이곳으로 작별이야. 만나야 서로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테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젠 내가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알겠어요, 레인. 친절은 바라지 않아요. 그는 그녀의 손에 키스를 하고는 미소를 띤 채 천천히 걸어갔다. 현관에 어머니의 편지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들고 거실로 들어갔다. 나의 사랑하는 저스틴에게. 내가 외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돌아온다고 해서 그 고통이 치유되지는 않는다. 내 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내가 드로이다에 돌아와서 무엇을 성취할 수 있겠니? 너는 대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아. 내가 충동적으로 집에 오겠다고 하는 것도 자책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우리는 신이 아니야. 내가 너보다 그런 것들을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 넌 집에 오는 것으로 나를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만 난 그것이 싫단다. 그런 희생은 원하지 않아. 라이너는 참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저스틴, 너도 이제는 어른이 되어라. 대인의 빛은 꺼져버렸지만 드로이다에 있는 사람들이 통곡이나 하고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다. 우리도 생활을 즐기고 있고 너에 대한 우리의 빛이 타고 있단다. 드로이다에는 꼭 오너라. 그러나 영원히 여기 머무를 생각은 하지 말아라. 넌 여기와 맞지도 않을 뿐더러 너의 희생은 드로이다에선 필요가 없단다. 너만의 세계에 머물며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저스틴은 대인이 죽은 다음 처음 느끼는 고통으로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다. 그래, 어머니의 말이 옳다. 내가 드로이다에 간다고 해서 대인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대인의 빛은 꺼졌더라도 내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프리츠가 문을 열어주었다. 오늘 양, 하르타임 씨는 서재에 계십니다. 그는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고는 벽난로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를 만나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은 것 같았다. 레인, 난 수년 동안 당신에게 잘못해왔어요. 용서하지 않으시겠죠? 기적이군.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나에 대한 사랑이 아직은 식지 않았죠. 그럼 난 항상 당신을 사랑했어. 난 그동안 당신을 너무 괴롭혔어요. 난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 내가 드로이다로 간다고 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아니야, 실은 걱정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알아. 드로이다는 내게 너무 강적이지. 이 집은 정말 한 달 전에 빌린 거예요. 이 집은 빌린 집이 아니야. 당신이 무대 생활을 계속하려면 필요할 것 같아 장만한 거야. 핑크색이나 오렌지색만 아니라면 당신에게 다시 단장할 권리를 부여하지. 당신은 눈구렁이에요. 어머니한테서 편지를 받았는데 드로이다로 오지 말래요. 당신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더군. 네, 우리 어머니를 만나봤어요. 1년 전이지. 드로이다는 굉장하더군. 당신 어머니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갔었지. 당신의 눈을 말이야. 그녀는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시련의 시대가 끝난 것이다. 레인, 당신의 가장 좋은 점은 내게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물론 나하고 같이 이 집에서 살면 계속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겠어. 그는 그녀를 안고 볼과 이마와 눈에 키스를 퍼부었다. 그녀는 그의 목을 끌어안더니 자기 손가락을 그의 머리카락으로 집어넣으며 외쳤다. 레인, 내가 당신을 이렇게 하고 싶어서 미칠 것만 같은 시절이 있었다는 걸 당신은 모를 거예요. 알 수가 없죠. 매기는 저스틴의 전보를 받았다. 지금 막 라이너 미링 하르타임과 결혼식을 올렸음. 바티칸에서 교황의 축복이 있었고 신혼여행은 집으로 가겠음.
그러나 살 집은 유럽임. 레인과 함께 모든 분에게 안부를 전함. 저스틴. 매기는 전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눈을 크게 뜨고는 창밖의 만발한 장미를 쳐다보았다. 모든 꽃들이 만발해서 자택의 정원은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드로이다 시대가 문을 닫을 때가 온 것이지만 누구를 탓할 수는 없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가. 나는 내 인생의 순간순간을 사랑한다. 가시나무새는 가시에 찔린 채 죽어가며 노래를 부른다. 가시에 찔린 순간에도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노래를 부르며 죽어간다. 그러나 인간은 가시에 찔리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가시나무새와 마찬가지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지금도.